이때가 대공황 당시의 시점입니다. 미국 수입 평균 실효관세율이 이 당시 때 거의 뭐 15에서 19% 사이였고,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보편관세 도입하고 2025년도에는 한 14.5% 정도 될 것이다. 1년 전 2018년도만 하더라도 증시가 역대급 랠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심화되는 시점부터 대공황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고, 당시 연도별 다우지수 변화를 보면 29년도에 마이너스 17%, 30년도에 마이너스 33%, 31년도에 마이너스 52%. 글로벌 경제의 최대 바이어는 누구일까?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국가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세계 전체 수입액의 35%나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국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미국, 일본, 독일은 중국에서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바이어들한테 중국이 완제품을 수출하고, 그 완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좀 고부가 가치의 그런 첨단 소재 부품들을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의 바이어라고 불리는 이유가 가장 큰 수입을 하니까 세계 최고의 바이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이 198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국가별 수입 의존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1989년도에를 보면은 과거에는 일본에서의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거의 20%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거의 19%를 수입을 했고, 그러니까 일본과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의존이 수입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1989년도에는. 그리고 그 당시 때 중국은 한 2.5%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이 당시 때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2024년도에 보니까 오히려 중국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4, 5% 수준까지 엄청나게 줄어있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죠. 중국이 오히려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멕시코도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환경으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의존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2017년 정도에 미국이 중국 의존도가 21.6%였는데 미중 무역전쟁 이후부터 지금 보니까 거의 13% 수준까지 엄청나게 줄어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989년도 이후에 일본 의존도가 가파르게 줄어든 요 시점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일본처럼 이렇게 줄여가겠죠.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과거에 일본 의존도를 줄여서 중국 의존도를 늘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줄여서 인도 같은 국가들의 의존도를 높여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딱 1989년도에 중국 의존도가 2.5%였고 지금 인도의 의존도가 2.7%로 그 당시와 좀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도나 개도국에서의 수입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매력적인 시장이 이쪽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과거 일본과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일본을 그때 수출상에서 바이어로 만들었듯이 중국을 이번에는 그렇게 바이어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런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봐왔기 때문에 그걸 흔쾌히 진행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글로벌에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글로벌 최대 바이어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통화 유형별로 전 세계 외환 보유고 비중을 보면은 달러 비중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압도적으로 50% 이상, 거의 60% 가까이 대부분이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 유형별로 전 세계 외환 거래 비중을 보더라도 달러의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는 보관을 위한 안전자산의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거래를 위한 통화적인 수단에서도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막대하게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서 미국의 자산이 계속 버블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전 세계의 부채 규모를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 부채의 35%나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큰 게 중국 16%, 그 다음이 일본 10%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금리가 낮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무한적으로 고금리 당시 때도 무한정으로 늘려오던 부채가 지금은 이제 고금리가 되니까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미국 재정적자가 마이너스 1.9조 달러인데 재정적자가 1.9조 달러가 1년 동안 생겼다는 것은
마이너스 1.9조 달러만큼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쇄시켜줘야 되는데 그만큼 돈을 빌리면 지금과 같이 고금리 때 요 금액을 빌리면 엄청난 이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국채 이자로 나가는 이자 지출 비중이 2017년도 대비 2024년도에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만 하더라도 세수 대비 국채 이자 지출 비중이 7.9%밖에 안 됐는데 2024년도에 18%까지 증가를 하면서 엄청난 이자 지출 부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고금리를 지속하면서 추가적으로 부채를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024년도 말에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내가 2025년도 1월 달에 취임하기 전에 부채 한도를 증액해달라라고 했는데 공화당에서 38명의 의원이 트럼프를 막아서 부채 한도 증액을 안 해줬었어요. 그 중심에 이제 침 로이라는 이제 텍사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있었는데 뭐 그 정도로 공화당은 사실 재정 적자를 늘리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재정을 정상화시키는데 관심이 많은 그런 당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재정 적자를 더 늘리고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유동성을 늘려야지 증시나 이런 게 랠리를 계속 가는데 그걸 계속 발목을 잡는 공화당이 38명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그렇게 재정 적자를 급증시키면서 글로벌 바이어의 역할을 할 때 미국을 대상으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면서 이 발행한 돈을 흡수한 국가가 있어요. 이렇게 미국이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나갈 때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게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을 지금 미국은 계속 때리면서 이제 너네는 개도국이 아니고 너네는 이제 구매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수출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협상을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달러랑 위안화의 환율을 보면은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면서 수출 경쟁력을 더 늘려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무역 수지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계속 강세가 되고 뭐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달러가 너무 강세가 되니까 오히려 중국이나 이런 데서 생산돼서 수입해 오는 게 훨씬 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입산의 경쟁력이 더 생기고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영향이 발생이 됐던 거고 단순 서비스직의 일자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비스직의 일자리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거죠. 전형적인 구매 바이어의 역할을 하는 구조로 고용시장도 전환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런 구조는 사실 고령화가 이어지는 미국 그리고 제조업이 계속 열악해지는 이런 환경이 앞으로 미국 경제에는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미국 세수와 미국 지출을 보면은 사회보장 사이드에서 걷어들이는 세수는 1.6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2024년도에 여기서 나가는 지출이 3.9조 달러로 여기에서만 적자가 지금 마이너스 2.3조 달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계속 그 인건비 낮은 단순 노동의 일자리만 늘리면서 세수는 거의 안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나가는 지출만 계속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에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특히 지금과 같이 미국의 중위 연령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고령화로 빠져드는 미국의 입장에서 점점 연금을 타는 사람도 많아지고 몸이 고장나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보조금을 타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더 독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회보장 사이드에서의 세수는 1인당 걷는 세금은 급여의 퍼센테이지를 적용을 하지만 사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1인당 나가는 비용은 거의 1인당 평균 13,400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 이민자 중심의 단순 노동 을 제공하는 서비스직의 일자리들은 연봉이 3만 불인데 여기서 걷어들이는 세수는 몇천 불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정부의 보조금은 메디케어에서 나가는 게 13,000불씩 나가니까 정부의 재정 적자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인원수 대비 오히려 적자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 근데 달러는 너무 강세가 되고 다른 통화의 약세가 되니까 다들 제조업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봉이 막 9만 불씩 되는 이런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 영향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보장 사이드에서 세수는 점점 줄어들고 나가는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그럼 재정 적자가 계속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딱 보시면은 2024년도 한 해만 보더라도 제조업에서 연간 누적 감원이 가장 큰 규모를 찍었고 그리고 오히려 교육이나
그 헬스 서비스에서 단순 노동의 일자리 창출은 역대급 증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근데 이게 또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바이든 정부에서 이민자를 엄청나게 유입시켜서, 물론 이제 대선 표심을 의도해서, 이민자들의 표심을 의도해서 그 이민자들의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고, 그들의 유입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자들이 대부분이 여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 서비스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이들에게도 나중에는 이제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에 대한 의무도 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재정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달러는 계속 강세가 되니까 제조업은 계속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는 악영향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메디케어 사이드에서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서, 그러면 정부는 돈을 더 찍어서 빌려와야 되고, 그러면 국채이자는 미친듯이 증가할 것이다. 그럼 재정 적자가 더 악화될 것이고 재정 운영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2024년도 11월 한 달만 보더라도 세수가 3천억 달러인데 메디케어로 나가는 게 1290억 달러, 국채이자로 나가는 게 790억 달러. 각각의 비중을 보면은 국채이자로 나가는 게 한 달만 보더라도 26%였고 세수 대비, 메디케어로 나가는 게 42.7%. 그래서 국채이자랑 메디케어로 나가는 비용이 한 달 세수 대비 보더라도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지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재정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근데 이 상황에서 고령화로 들어가면서 제조업 일자리까지 안 늘리면은 진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하면서 미국인이 쓸 거는 미국에서 만들겠다라고 해서 제조업들을 대규모 미국으로 되돌아오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어떤 문제로 이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전의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그게 뭔 말이냐면, 사실 이미 글로벌 경제는 꺾이고 있었거든요. 보시면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과 전 세계 GDP 성장률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 감소하고 할 때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도 증가 감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의 변화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변화를 비슷하게 유도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률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게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 경제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가 이뤄진다라는 거는 사실 경제의 대부분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의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보면 고령화로 넘어갈수록 사실 소비 지출이 줄어들거든요. 보시면 이게 미국인들의 연령대별로 소득과 지출의 변화인데 50대 중반까지는 소득과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 소득과 지출이 가파르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령화로 가면 갈수록 소득과 지출이 떨어져요. 그런데 전 세계는 이미 고령화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경우에도 2010년도와 2025년도만 비교하더라도 연간 인구 성장률이, 인구수 증가율이 2010년도에는 1%였지만 지금은 0.5%밖에 안 되고, 중위 연령도 2010년도에 35살이었는데 지금 39살로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중국도 일본도 독일도 전 세계의 바이어들이 지금 다 고령화의 인구 감소의 추세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세계는 고령화로 가고 있고 점차 소비는 줄어들고, 그렇게 경제 성장도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성장률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꺾이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바이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구매자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변화를 보면은 2025년도 1월부터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또 가파르게 또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했던 시점이 과거에 비슷한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1929년도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가 대공황 당시의 시점입니다. 1929년도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요때 미국 증시가 29년도 말부터 박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요 당시 때 보면은 그 미국 수입 평균 실효관세율이 이 당시 때 거의 뭐 15에서 19% 사이였고,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보편 관세 도입하고 상호 관세 일부 더하면은 2025년도에는 한 14.5%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수입 평균 실효 관세율이 뭐냐면은 한 해에 미국이 전체 수입한 수입액의 합계분에 실제 부과된 관세 수입 총액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과거에는 정말 낮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만으로도 상당히 우회로도 많았고 하다 보니까 전체 수입액 대비 관세 수입 총액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물가를 그만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없지만 2025년도에는 전방위적으로 보편 관세가 도입되기 때문에 물가도 크게 치솟을 수 있지만 실제 미국의 수입 평균 실효 관세율이 거의 과거 대공황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연도별로 상황 전개를 해보자면은 2029년도 전 1년 전인 2018년도만 하더라도 증시가 역대급 랠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심화되는 시점부터 대공황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고 당시 연도별 다우지수 변화를 보면 29년도에 마이너스 17%, 30년도에 마이너스 33%, 31년도에 마이너스 52%, 32년도에 마이너스 23%로 엄청난 하락을 기록을 해요. 4년 연속 역대급 하락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변화를 보면은 29년도에 0%, 30년도에 마이너스 2%, 31년도에 마이너스 9%, 32년도에 마이너스 10%를 기록을 해요. 네, 특히 2029년도 말부터 사실 증시가 엄청나게 밀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그게 아마 이제 공화당에서 사실 29년도 말부터 앞으로 이제 그 관세에 대한 부과에 대한 언급들을 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전방위적인. 그리고 30년도 초에 의회에서 이제 안건으로 올라가고 30년 6월부터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해서 전방위적인 지금 정도의 엄청난 그 상호 관세라든지 보호무역주의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증시가 미친 듯이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 물가는 오히려 그 관세가 올라가면 물가가 치솟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실업률도 늘고 경제가 빠그라지면서 물가는 오히려 엄청나게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근데 그때 이 미국이 부과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미국발 이제 관세 부과였는데, 대규모 관세 부과였는데 그게 글로벌 보호무역 확대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당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중국을 포함해서 60개 국가가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러면서 4년 동안 글로벌 무역량이 66%나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빠그라졌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실제 미국 다우존스 증시를 보면은 이렇게 가파른 하락을 기록을 하고 이게 고점까지 복귀하는 데까지 25년이나 걸렸다라고 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죠. 그래서 이 3년 정도 동안 증시가 거의 80% 가까이 폭락을 하고, 그리고 25년 동안 증시가 이제 회복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이제 요 당시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와 지금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모습, 그리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충분히 참조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대공황이 왜 유발이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배경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해서 공유를 드린 점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과 같이 지금 주요 바이어 국가들과 미국의 관세 협상 내용이 어떻게 되고 전개되는지,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확장되지 않는지 이런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뭐 유럽이나 중국들이 뭐 대응 정책을 뭐 관세 전쟁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글로벌 무역 세판짜기를 하는 거냐, 당시처럼. 예를 들어서 1930년도 그때에는 유럽 국가들끼리 모여서 거래를 오히려 늘렸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미국에는 보복 관세를 때리고. 그래서 그런 세판짜기가 나올지,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수용을 해줄지, 이 변화를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돼서 아세안 패스나 아세안 패스의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에서 뭐 그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관련된 내용을 해석하고 아세안 패스의 인사이트를 바로바로 공유드리고 과거 데이터도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 영상에 있는
멤버십 안내글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그 S&P 500의 PR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 쉴러 PR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대공황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PR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일 때는 사실 실적이 없이 테마로만 움직이는 기업들은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반면에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 변동성도 크지 않고 증시가 크게 밀려도 실적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실적이 없이 테마로만 움직이는 기업들은 그런 믿음을 갖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세안패스는 아세안패스의 프리미엄 멤버십에서 매년 매출액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이익이 성장하는데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투자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현금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시가총액의 그 이익 대비 시가총액 멀티플이 여전히 낮은 저평가 기업들을 30개를 필터링해서 함께 스터디를 해나가고 추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정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 영상 댓글에 있는 아세안패스 프리미엄 멤버십 안내글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